할머니 공무원 연금이 월 320만 원이니까 요양원비는 충분하지. 제일 좋은 요양원 말고 적당한 곳으로 하면 월 200만 원 정도면 될 거야. 그러면 120만 원은 남고. 요양원에서 뭘 하려고 용돈이 필요해? 어차피 치매 환자니까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를걸?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 제가 40년간 일해서 받는 연금을 그렇게 차갑게 계산하고 있다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세이고 4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잔혹하다고 혹은 너무 냉정하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발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72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는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20대에 교사가 되어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고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면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태호는 지금 회계사이고 딸 미라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서초동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집은 제가 30년 전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2억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산 보금자리였거든요. 당시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금액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좋은 학군의 집을 사고 싶었어요. 세월이 흘러 그 집은 지금 13억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제 인생의 터전이자 추억이 서린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그 집 때문에 제가 가족들에게 배신당할 줄은. 교직연금 월 320만 원과 평생 모은 예적금 3억 8천만 원으로 저는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건강도 좋고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등산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충격적이었던 거겠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새벽 2시경. 갑자기 목이 말라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TV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목소리더라고요. 27년 동안 며느리로 지낸 김소영과 21살 손녀 유진이의 대화였어요. 며느리 소영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좀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딸처럼 여겼어요. 손녀 유진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소영이 하는 말에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언제 마무리할 건가요? 마무리. 무엇을 마무리한다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겨서 저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계속 들어봤어요. 혹시
좋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엄마, 조용히 좀 해요. 할머니 일어나시면 큰일 나요. 할머니 귀가 얼마나 밝으신데요. 다음 달에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즉시 실행하자.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어. 변호사도 만났고 병원도 섭외했고. 여러분,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걸까요? 왜 변호사와 병원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약속하신 그 차 정말 사주시는 거죠. 벤츠 S클래스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는데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죠. 벤츠 S클래스라니 그게 얼마짜리인지 저도 알아요. 최소 1억은 넘는 차잖아요.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걸까요? 당연하지. 벤츠도 사주고 해외 어학연수도 보내줄 수 있어. 아니, 유학을 보내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드디어 13억짜리 서초동 아파트가 우리 차지가 되는 거니까. 13억짜리 아파트라고요? 바로 제가 30년 전에 2억 8천만 원을 주고 산 이 집을 말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시세가 13억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그들 차지가 된다는 걸까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말짱한데 말이에요. 13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지?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면 어쩌죠? 할머니가 워낙 똑똑하시고 고집도 세시잖아요. 쉽게 넘어가실 분이 아닌데. 괜찮아. 이미 다 계획했어. 치매 진단서만 나오면 모든 결정권이 가족에게 넘어와. 본인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변호사가 확인해줬거든.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치매 환자의 재산은 가족이 관리할 수 있어. 치매요?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키겠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알아차리면 어떡하죠? 할머니가 워낙 예리하신데. 그리고 할머니 친구들도 많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할머니를 좋아하시는데. 벌써 석 달째 작업 중이야. 동네 사람들한테도 어머님이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다.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고 소문 다 퍼뜨렸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람들한테도, 동네 마트 사장님한테도, 심지어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사람들한테까지도 말했지. 석 달째 작업이라고요? 그동안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치밀하게 했어. 병원 진료 예약도 이미 해놨고 유명한 신경과 교수님과도 미리 상담했어. 교수님께 할머니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신다고. 엄마 정말 대단해요. 그럼 언제부터 그 연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내일부터야. 할머니 앞에서는 방금 전에도 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또 깜빡하셨네요. 어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 요즘 성격도 예민해지셨네요. 라고 하고. 알았지? 연극이요. 제 앞에서 거짓 연기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악독한 연기를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빠, 즉 할머니 아들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야. 아빠는 워낙 단순하고 착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믿을 거야. 그리고 부산에 있는 고모도 불러서 할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할 거야. 할머니 공무원 연금이 월 320만 원이니까 요양원비는 충분하지. 제일 좋은 요양원 말고 적당한 곳으로 하면 월 200만 원 정도면 될 거야. 그러면 120만 원은 남고
용돈? 요양원에서 뭘 하려고 용돈이 필요해? 어차피 치매 환자니까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를걸?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 제가 40년간 일해서 받는 연금을 그렇게 차갑게 계산하고 있다니. 게다가 아파트를 팔면 바로 13억이 우리 계좌로 들어오는 거야. 세금을 빼도 11억은 남을 거야. 11억이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 우와. 11억이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정말 다 할 수 있겠어요. 벤츠도 사고, 유학도 가고, 그리고 강남에 오피스텔도 하나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너는 벤츠 사주고 미국 유학 보내줄게.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해. 그리고 나는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사서 임대 사업을 시작할 거야. 월세만으로도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걸. 그런데 아빠는 괜찮을까요? 아빠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떡하죠? 아빠는 걱정 없어. 어차피 아빠는 내가 하는 말이면 뭐든 다 믿으니까. 지금까지 27년 동안 그래왔잖아. 아빠는 정말 순진해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거든. 제 아들 태호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다니. 태호는 정말 착하고 순진한 성격이에요. 사람을 의심하는 걸 모르죠. 그런 아들의 성격을 이용해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야. 할머니 친구들한테도 요즘 어머님이 이상하시다고 말을 돌려서 할머니를 만나려 하지 않게 만들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나가시는 걸 최대한 막을 거야.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리실까 봐 걱정돼요. 길에서 넘어지실까 봐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혹시 할머니가 끝까지 저항하시면 어떡하죠? 그럼 좀 더 강한 방법을 써야지.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서는 밤새 잠 한숨 못 잤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돌았어요. 정말 내가 들은 게 맞나? 혹시 꿈이 아닐까? 그동안 내가 알던 며느리와 손녀가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죠. 어젯밤들은 그 끔찍한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까? 혹시 오해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영이 정말로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식탁에서 그들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평소와 달리 소영이 유난히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뭘 깜빡한다는 거니? 나는 멀쩡한데. 맞아요, 어머니.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 거의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TV를 보면서 조용히 지냈거든요. 화가 나서 따져 물었죠. 내가 언제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다는 거야? 어제 나는 말도 별로 안 했는데. 태호야, 정확히 무슨 질문을 여러 번 했다는 거냐? 그게, 뭐였더라? 어머님, 어제 저녁에 내일 날씨가 어떨까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날씨에 별로 관심도 없고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어머님, 요즘 성격도 예전과 다르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예민하지 않으셨는데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시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할머니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여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나한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봐요.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소영이의 거짓말을 100% 믿고 있는 거죠. 네,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치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치매라는 단어를 대놓고 꺼낸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어젯밤 들은 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소영이의 조작은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졌어요. 특히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작은 정말 치밀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소영이 이웃 박 여사와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들을 수 있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 소영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머님은 어떠세요? 그게 요즘 어머님이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고 하셔서 걱정이에요. 어제도 안경을 찾으신다고 온 집안을 뒤지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안경을 쓰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저는 안경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0년 넘게 안경을 써왔는데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분의 안경이 2개나 더 있어서 혹시 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머 그러시면 걱정이네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가끔 그런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네, 정말 걱정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대문 비밀번호를 까먹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산책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하셔서 1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리셨대요.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대문 비밀번호를 바꾼 지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에도 메모해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싫어하세요. 나는 멀쩡하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증상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소영아, 내가 언제 안경을 못 찾겠다고 했어? 언제 대문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했어? 어머님, 어제 분명히 그러셨는데요. 벌써 까먹으셨나 봐요. 자, 제가 먼저 올라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소영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는 사실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보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소영이의 거짓말은 더욱 정교해졌어요. 동네 마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심지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까지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미영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며느리분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슨 걱정이요? 글쎄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요즘 어머님이 많이 변하셨다고만. 저는 그제서야 소영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고립시키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도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소영이와 유진이는 매일같이 제 앞에서 거짓 연기를 했어요.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그거 기억나세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 어머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봐요. 저도 걱정이 돼요.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제가 정상인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소영이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나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의 방을 뒤진다는 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영이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경악스러운 것들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끔찍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책상 위에서 어머님 건망증 증상 기록부라는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A사 크기의 공책이었는데 날짜별로 세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4월 12일 동일한 질문 4번 반복. 오늘 날씨 어떨까 질문. 4월 13일 오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며칠이냐고 물어봄. 4월 14일 방금 전 대화 내용을 잊어버림. 점심 메뉴 정한 것 까먹음. 이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증상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특히 날짜나 약속은 제가 가장 철저하게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매일 달력에 스케줄을 적어두고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던 관찰 포인트라는 메모였어요. 주의사항 1점 매일 최소 2회 3개의 건망증 사례 만들기. 2점 어머님이 부인하시면 기억 못 하신다고 강조. 3점 태호 앞에서 더 자주 언급하기. 4점 이웃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알리기. 5점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연출하기.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요양시설 안내 책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각 시설의 비용과 서비스가 자세히 비교되어 있었고 그 위에 사돈, 즉 소영의 어머니 김순자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으로 정하자. 어차피 오래 머물 분이 아니시니까 월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듯. 남는 연금 120만 원은 우리가 관리.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저를 가장 싼 요양원에 보내고 빨리 세상을 떠나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 연금까지 그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있던 서류들이었어요. 제 아들 태호 명의로 작성된 성년후견인 신청서가 거의 완성된 상태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신청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족들과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억력 저하, 반복적 질문, 약속 망각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상태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맨 마지막에 적힌 메모였어요. 예상 소요기간 6개월 이내, 목표 2024년 말까지 모든 절차 완료요. 주의사항 어머님의 저항 최소화, 주변인들의 동조 확보.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놨더라고요. 그것도 6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했어요.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서랍을 더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먼저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프린트물이었어요. 법무법인 이름까지 적힌 정식 상담 내용이었죠. 그들은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과 관련된 서류들도 있었어요. 신경과 전문의와 미리 상담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소영이가 친정어머니 김순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프린트해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그래? 시어머니가 눈치 안 챘지? 아직은 괜찮아. 오히려 화를 내니까 더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 좋네. 그럼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 6월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거야. 13억이면 우리도 여유로워지겠네. 나도 새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어. 당연하지.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 시어머니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어? 월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 120만 원은 우리가 쓰면 되고. 시어머니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요양원에서 더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돈까지도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연금까지 그들이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주말에는 부산에 사는 제 딸 미라가 올라왔어요. 태호가 누나에게 연락해서 급하게 올라오라고 했던 거였어요. 미라가 도착하자마자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나,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어제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고 며칠 전에는 약속 시간도 완전히 까먹으셨어요.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심하세요? 네, 정말 걱정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누군지도 잠깐 헷갈리셨어요.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요? 그럼 치매가 맞는 것 같네요. 빨리 전문 시설에 모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고모, 할머니가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저를 볼 때도 누군지 잠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 딸마저도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말하다니.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제외된 채로 말이에요.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제 방까지 들렸어요. 내일 병원 예약을 잡자.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아, 맞아.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요양원도 알아보자. 이미 몇 군데 알아봤어요. 서울 근교에 좋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거부하시면 어떡하죠? 어쩔 수 없지.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결정해야지. 저는 그날 밤 정말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제 가족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드디어 병원 진료일이 왔어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서도 소영이는 계속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것에 솔직하게 대답하시고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할 것처럼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였어요. 신경과 박성민 교수 진료실에 들어가자 소영이가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교수님,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시간 개념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교수님,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상이에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쪽지를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합니다. 집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쪽지를 주우며 읽더니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알겠다는 신호를 보내주셨어요. 네, 우선 정밀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볼까요? 인지기능 검사는 정말 쉬웠어요. 시간, 장소, 사람 인지하기, 간단한 계산, 기억력 테스트 등이었는데 모두 완벽하게 답했어요. 일단 오늘 검사 결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혈액 검사와 MRI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증상이 심해요. 혹시 병원에 오면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영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아마도 계획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일주일 후 재진료 날,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동안 소영이가 저에 대해 한 거짓말들을 모두 정리해서 메모했거든요. 이번에는 저 혼자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소영이가 따라오려고 했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환자분과 단독 면담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주신 쪽지 내용이 사실인가요? 저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젯밤 들은 대화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작성한 거짓 관찰일지,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 사돈과 주고받은 카카오톡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의료진을 이용해서 노인 학대를 하려는 거잖아요. 교수님,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그것만이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당연합니다. 어르신은 완전히 정상이세요. 인지기능, 판단 능력, 기억력 모든 면에서 또래 평균보다도 우수합니다. 오히려 73세 나이를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진료실을 나올 때 소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완전히 정상이래.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 소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며칠 후 정말 운 좋게도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소영이가 친정어머니 김순자 덕분에 제주도 4박 5일 여행을 가게 됐다며 들떠 있었거든요. 김순자가 경조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가족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대요. 사실은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어머님, 저희 금요일에 여행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에요.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불편하시겠지만 며칠만 참아주세요. 할머니, 제주도에서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나는 집에서 편히 쉴게. 그들이 떠나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들이 안심하도록 했죠. 수요일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5년 전 제 제자이자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가 된 이하나에게 연락했어요. 하나야, 선생님이야. 정말 오랜만이지.
어머,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하나야.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우리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할 것 같아. 선생님, 서초동 그 아파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일주일 내에 팔 수 있을까? 요즘 그 지역은 정말 인기가 좋아요. 나오자마자 팔려요. 현금 매수자면 일주일 내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시세는 13억 정도 될 거예요. 좋아. 그럼 바로 진행해줘. 그리고 하나야.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심각하신데.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이 일만 해줘. 목요일에는 은행에 갔어요. 제 모든 예적금 3억 8천만 원을 인출해서 새로운 은행에 새 계좌로 이체했어요. 그리고 연금 수령 계좌도 변경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문제 없죠? 네, 물론입니다. 다만 보안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저는 안양에 있는 깔끔한 30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집이었어요. 금요일 오전, 드디어 가족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택시를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야.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하나야, 집주인과 바로 계약 진행해줘. 오늘 당장 가능해? 선생님, 벌써 연락 왔어요. 현금 매수자가 13억에 바로 계약하겠다고 해요. 오늘 오후에 계약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잔금 치르면 된대요. 좋아. 바로 진행해줘. 오후 1시. 정말로 계약이 성사됐어요. 30년간 살던 집이 단 몇 시간 만에 남의 집이 된 거죠. 오후 2시에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어요. 오늘 당장 이사 가능하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 어머님, 갑작스럽게 이사하시는 거예요? 급한 사정이 있어요. 비용은 추가로 드릴게요. 오후 4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최소한으로 추렸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이삿짐 센터 직원 어머님, 이 가구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저는 새로 시작할 거니까요. 오후 7시. 마침내 30년 만에 이사가 끝났어요. 안양의 새 아파트는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서초동보다는 작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30년 만에 진정한 제 집을 가진 거였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했어요. 바로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죠. 먼저 동네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님, 어머, 미영 씨. 어디서 전화하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사실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에 대해 한 말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박 여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 거짓으로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 것, 제 재산을 노린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네. 박 여사님도 거짓 증언에 이용당할 뻔했어요. 며느리가 여사님께 말한 것들, 안경 찾기, 대문 비밀번호 까먹기,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여사님,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미 이사를 갔고 더 이상 그들과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박 여사는 즉시 다른 이웃들에게 연락했어요. 홍 여사, 오 여사, 윤 여사까지 곧 온 동네가 소영이의 거짓말에 대해 알게 됐어요. 토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사돈 김순자와의 만남이었죠. 김순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제 마음은 단단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순자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사돈어른, 우리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계획, 사돈어른도 함께 참여하셨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사돈어른이 요양원까지 알아봐 주신 것도 알고 있고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도 다 봤어요. 시어머니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신 것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이미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집도 팔았고 이사도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가족들과 일체 연락하지 마세요. 사돈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한 거지.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사돈어른도 공범이에요. 13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계획하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김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요일에는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아들 태호의 직장에 전화하는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정태호 회계사의 어머니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태호 씨 어머님이시군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소장님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요. 소장과 통화하면서 저는 모든 사실을 폭로했어요. 효자로 소문났던 아들이 실제로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태호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증거도 다 있어요.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 태호의 직장에서의 평판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수요일 밤 11시, 마침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늦었네요. 아마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어머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아, 너희 돌아왔구나. 제주도 여행 어땠니? 날씨는 좋았어. 집을 왜 팔았냐고요?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팔았지. 13억에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면 안 되나? 어머님,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가 날 보내려던 요양원에서 살면 되잖아. 월 200만 원짜리 말이야. 할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유진아, 너는 할머니 팔아먹고 벤츠 받을 생각이나 하고 너희 엄마는 나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서 요양원에 보내려던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태호야,
너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야. 내 아내와 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꿈에도 모르겠구나. 너희 모든 대화, 며느리가 작성한 기록부, 사돈이 요양원 알아봐 준 것, 변호사와 상담한 것까지 다 증거가 있어. 모두 사진 찍어서 보관해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너는 27년 동안 아내가 하는 말만 믿고 살았구나. 너희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지.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오해. 내가 손으로 직접 쓴 관찰일지도 오해야? 사돈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도 오해야? 변호사와 상담한 이메일도 오해야?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민아, 너는 특히 실망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BMW 받으려고 할머니를 팔아먹으려 했다니. 그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제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거든요. 며칠 후 가족들이 제가 사는 동네까지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를 통해서 알아냈을 거예요. 제가 새로 산 아파트 앞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태호, 소영, 유진 모두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내 말만 믿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악마에게 홀렸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잃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사람들한테 줄 자비는 없어.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한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기회. 너희가 나한테 기회를 줬나?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할 때 나한테 기회를 줬나?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뭐든지 할게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죽으면 받을 유산이라고 여겼겠지만 이제는 한 푼도 없어. 모든 게 내가 새롭게 시작할 인생을 위한 거야. 할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려 했잖아. 그런 짓을 하고 용서를 바라는 거야?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직접 지켜본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과 하나를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먼저 태호의 직장에서 일이 터졌어요. 제가 소장에게 말한 내용이 회사 전체에 퍼진 거죠. 효자로 소문났던 태호가 실제로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들 정태호 회계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 어머니도 속이는 사람인데. 결국 태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사표를 냈어요. 27년간 다닌 회사를 그렇게 떠나게 된 거죠. 소영이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박 여사를 비롯한 이웃들이 모두 소영이에 대해 알게 된 후 아무도 소영이와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며느리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르잖아. 소영이는 외출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유진이는 대학에서 큰 문제가 됐어요. 할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소문이 대학까지 퍼진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교수들도 유진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자기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정말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결국 유진이는 더 이상 대학에 다닐 수 없어서 자퇴했어요. 벤츠는 꿈도 못 꾸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사돈 김순자는 더욱 참담했어요.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경조사 도우미 일도 잃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김순자는 사람들의 비난을 피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태호와 소영이의 관계였어요. 태호는 그제서야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태호와 소영이의 관계였어요. 태호는 그제서야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27년 동안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어머니에 대해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내가 어머니를 의심하게 만든 것도 당신 때문이었다고?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앞날을 위해서. 앞날?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는 게 앞날이야? 결국 태호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소영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혼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더욱 자세히 드러났어요. 소영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속였는지 모든 게 밝혀진 거죠. 유진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더욱 힘들어졌어요. 대학도 못 다니게 되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부모는 이혼하고, 정말 모든 걸 잃은 거죠. 몇 달 후, 저는 길에서 초췌해진 태호를 우연히 만났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안양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거죠. 태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셨고 전체적으로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어머니, 태호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내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태호야. 내가 나쁜 아들은 아니었어. 다만 내 아내를 너무 믿었을 뿐이지.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저 혼자라도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싶어요. 태호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늦었어. 내가 선택한 결과야. 그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안양의 새로운 집에서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서초동 아파트 매각 대금 13억에서 새집 4억을 제외하고 남은 9억. 그리고 기존 예적금 3억 8천만 원을 합해 총 12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월 320만 원과 합쳐서 월 400만 원 이상의 정말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더 이상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치매인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새로운 동네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제 과거를 모르니까 편견 없이 대해주시거든요. 미영 씨,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할까요? 미영 씨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73세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모든 대화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거짓말이었거든요. 새로운 동네에서 저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 참여했어요. 평생 국어교사였으니까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워요. 최 선생님은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셨네요. 해석이 깊이가 달라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산에 올라가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미영 씨는 체력이 정말 좋으세요. 우리보다 훨씬 빠르네요. 요리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니까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40년간 교사였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지리산 단풍 구경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도 예정되어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소영이와 가족들이 저를 속이려고 갔던 그 제주도를 이제 제가 즐겁게 여행하게 된 거죠. 요즘은 해외여행도 고려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못 가봤던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돈 걱정도 없고 시간도 충분하니까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해요.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고 수영도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서예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서예를 70대에 다시 시작하니까 새로운 재미가 있어요. 73세에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태호, 유진,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당하고만 있었다면 정말로 요양원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태호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들은 정말 나쁜 마음이 없었거든요. 다만 아내를 너무 믿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것도 태호가 선택한 결과예요.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믿은 것, 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 모든 게 태호의 선택이었어요. 대해서는 여전히 화가 나요. 27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어떻게 그런 악독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유진이는 가장 안타까워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런 일에 휘말려서. 하지만 그 나이에도 옳고 그른 건 구별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를 속이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죠.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당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여러분을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나이 들면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에요. 만약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들의 계획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충분한 재산과 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어요. 어르신들, 절대 자신의 경제권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하세요. 통장 비밀번호나 부동산 서류 같은 중요한 것들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편견도 버리세요. 저는 73세인데도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73세지만 저에게는 아직 많은 꿈과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꼭 가보고 싶어요.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의 베니스도 구경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40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자서전을 써보고 싶어요. 특히 이번에 겪은 일들을 정리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들을 위한 자기방어 안내서 같은 제목으로 말이에요. 피아노도 더 열심히 배워서 작은 발표회라도 해보고 싶어요. 73세의 피아노 연주회라니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봉사활동도 더 확대하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대신당한 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도 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들이 어차피 오래 계실 분이 아니니까라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거예요. 매일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은 12억 8천만 원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요. 물론 제 노후를 위해서도 써야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고 싶어요.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싶어요. 장학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제가 가르치던 아이 중 하나인 민수가 제게 편지를 써줬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같아서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이런 편지를 받으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느낌이 아닐까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이웃분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어요. 설악산 단풍 구경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영 씨, 정말 체력 좋으시네요.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시네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미영 씨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런 활력이 어디서 나와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비결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정말 실감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요. 어젯밤에는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영화관에도 갔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영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해요. 73년 살면서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래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유로워요. 요즘에는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기를 써요. 감사한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록하죠. 어젯밤 일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다. 73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내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나를 속이려 한 사람들이 없어서 오히려 더 평화롭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요즘 가끔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유진이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아마 정말로 그들의 계획대로 치매 환자가 되어서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운명이 저를 도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완벽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매일이 새로워요. 어르신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절대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세요. 저는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경제적 독립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세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세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기쁠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마지막으로,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73세 최미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